저는 부모님의 얼굴은 모르고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면접을 보는 젊은 청년의 담담한 말 한마디에 삼보그룹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김유성. 그 이름은 23년 전 행방불명된 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3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외아들, 그의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겨울이 시작된 11월의 어느 날, 서울 달동네 단칸방의 차디찬 냉기에 잠에서 깬 유성은 새벽 일찍 일어나 라디오부터 틀었습니다. 아침이면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보도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오전 내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유성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보기업의 임원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거든요. 마지막 관문이었죠. 그동안 유성은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이나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며 어린 나이에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유성은 사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는 고아 출신이었어요. 20살부터 고아원을 떠나 혼자 자립하여 열심히 살아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은 실력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해서 서울의 명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실력, 컴퓨터 실력 등을 두루두루 갖춘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유성은 꼭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면접장을 가기 전 빈속이라도 좀 채울까 싶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 벌써 계란을 다 먹었었나? 하필 뚝 떨어졌네. 유성의 작은 냉장고 안에는 생수 2병이 전부였습니다. 가는 길에 우유라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 유성은 텅 빈 냉장고를 뒤로하고 화장실로 가서 차가운 물로 양치질과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면도도 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성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꼭 합격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이번 삼보그룹 면접에서 탈락하면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할 계획이었어요. 더 이상 아르바이트만 계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면접은 그에게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며 자신처럼 소외된 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었죠. 면접 준비를 마친 유성은 현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하늘은 그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듯 거센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우산을 꽉 잡고 걸어가는 유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면접 장소가 있는 정류장에 도착한 유성은 버스에서 하차했습니다. 우산을 펼치려는 순간 거센 바람이 우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 이런. 유성이 우산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사이 그의 눈에 한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영욱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세찬 비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폐지를 줍고 계셨죠. 비에 젖은 회색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낡은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성이 다급히 다가가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폐지를 주워 담기에 바빴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신경 쓰지 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힘들어서인지. 이런 날씨에 왜 나오셨어요? 집에 계셔야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폐지를 계속 주워 담았습니다. 리어카에는 이미 젖은 폐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가 할머니의 리어카를 거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리어카가 넘어지며 할머니가 힘들게 모은 폐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할머니! 유성이 소리쳤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중반의 남자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남자였죠. 아니,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막고. 남자는 리어카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내 차 봐요. 흠집 났잖아. 아유, 죄송해요. 제가. 어휴, 재수 없어. 아침부터. 남자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엑셀을 밟아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가 사과하는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저기요. 잠깐만요. 유성이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괜찮아, 젊은이. 자주 있는 일이야.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유성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유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벗어 할머니 어깨에 걸쳐드리고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괜찮아. 너 옷 다 젖겠어. 괜찮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면 더 오래 걸리잖아요. 유성은 비에 흠뻑 젖어가면서도 묵묵히 폐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흰 와이셔츠는 이미 투명하게 젖어버렸고 구두는 물웅덩이를 밟아 질척거렸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나자 흩어진 폐지를 거의 다 주워 담았습니다. 리어카의 무게는 꽤 무거워 보였어요. 유성은 넘어진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고 폐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기. 골목 안쪽에 고물상이 있어. 거기 가려고. 제가 끌어드릴게요. 아니야, 젊은이. 행색을 보니 어디 중요한 데 가는 것 같은데 어서 가던 길 가봐. 유성은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이제 15분. 뛰어가도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성은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계세요? 안내해 주세요. 젊은 청년한테 내가 미안해서 어쩌나 아무튼 고마워요, 젊은 양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앞장섰습니다. 유성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좁고 비탈져서 리어카를 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유성의 정장 바지는 진흙으로 더럽혀졌고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잡느라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다 왔어, 젊은 양반. 저기야. 5분 정도를 걸어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유성은 리어카의 폐지를 고물상 안으로 옮기는 것도 도왔습니다. 마지막 폐지까지 다 내려놓자 영욱 할머니가 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네, 젊은이. 이름이 뭔가? 김유성입니다. 할머니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유성의 얇은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미안해서 어쩐다. 고운 얼굴에 땀이 한가득 났네. 그런데 젊은이 오늘 같은 날 옷이 그게 뭐야? 그 얇은 정장은 또 무슨 일이고? 네. 할머니, 저기 앞에 보이는 삼보그룹 본사로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빨리 가보려고요. 뭐라? 그 으리으리한 회사의 면접을 아이고 세상에, 그럼 진작 말을 하지. 나 때문에 늦어서 어떡해. 할머니는 안쪽 주머니에서 비에 젖은 축축한 손으로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젊은이, 이거라도 받게나. 네. 이게 뭐예요? 은반지야. 마음의 선물이란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건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유성은 극구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유성의 손에 은반지를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어찌 그냥 보내나. 더군다나 지금 면접 보러 간다며 내 성의 표시라고 생각해줘. 이런 귀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오늘 꼭 합격할 거야. 할머니의 투박한 응원에 유성은 울컥했습니다. 이 반지는 특별한 거란다. 예전에 아주 귀한 분이 나한테 준 거야. 그럼 더더욱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이걸 준 사람이 그랬거든. 이 반지는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했어. 그리고 이 반지는 젊은이에게 가야 할 물건 같아. 할머니는 은반지를 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면접에 꼭 붙을 거야, 젊은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귀한 물건이라 면접 끝나고 다시 돌려드리러 올게요. 아이고, 괜찮대도 어여 빨리 가봐. 면접 늦으면 안 되잖니. 네. 할머니,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유성은 은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유성은 횡단보도를 건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유성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려는 순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에 검은색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었죠. 아이고, 이런. 할머니는 황급히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그리고 학생증과 낡은 사진 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유성. 학생증에 적힌 이름. 방금 도와줬던 그 젊은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성이 것이었구나. 할머니는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성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지. 면접 보러 갔는데.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지갑 속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앞마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편으로 푸른 하늘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유성은 삼보기업 본사 건물 앞에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면접 시작 3분 전. 유성은 시계를 보며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런데 유성의 구두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면접 보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유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면접자 성함이 김유성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네. 괜찮으세요? 옷이. 아, 네. 괜찮습니다. 유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흰 와이셔츠는 투명하게 젖어 속옷이 다 비쳐 보였고 정장 바지는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이게 무슨 꼴이야? 유성은 급히 넥타이를 바로잡고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땡.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 서 있던 몇몇 직원들이 유성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뭐야? 면접 보러 온 거 맞아? 완전 엉망이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유성은 꾹 참으며 안내판을 따라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유성의 구두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면접실 앞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면접자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죠. 유성이 들어서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성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김유성 씨? 면접 진행 직원이 명단을 보며 불렀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성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유성은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한 명씩 면접실로 들어가고 유성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유성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유성 씨, 들어오세요. 네. 유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긴 테이블 너머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바로 신철호 회장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성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와이셔츠에서 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유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젖은 바지가 의자에 닿자 축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유성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요? 네. 유성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일을 말하면 동정표를 얻으려 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신철호 회장이 유성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젖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유성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김유성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으며 유성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쑥 신철호 회장이 유서에게 질문했습니다. 잠깐 자네 오는 길에 무슨 전쟁이라도 치렀나? 몰이 왜 그 모양이야? 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는 길에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폐지를 수거하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다가 늦었습니다. 비바람에 리어카에 사고까지 나서 여자 면접관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착한 척이네요. 아까 그 지원자랑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좀 더 창의적인 거짓말은 못하나요? 신 회장이 손을 들어 면접관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유성에게 다시 물었어요. 자네, 왜 우리 회사여야 하나? 한국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면 스펙도 좋은데 다른 곳도 많을 텐데. 유성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서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삼보그룹이야말로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한 말이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신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하루에 몇 개씩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삼보그룹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신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성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부모가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힘들었겠군. 네,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자네가 만약 입사한다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노인분들의 직업을 창출하는 기업.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퇴직 후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쓸모없어졌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노인분들도 많고 노인 우울증도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신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이어졌고 유성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유성의 답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성은 일어서서 다시 한번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은반지였습니다. 영욱 할머니가 준 그 은반지. 면접장의 두꺼운 카펫 위에 떨어져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성은 반지를 떨어뜨렸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신 회장이었죠. 신철호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에 본능적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회장은 가까이 걸어가 유성이 떨어뜨린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반지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신 회장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은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은반지였습니다. 신철호 회장은 그 은반지를 손에 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30년 전 한강 다리 위. 젊은 신철호는 난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 친구들의 배신, 가족들의 실망.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요. 잠깐만 뛰어내리면 안 돼요.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욱 할머니였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제발 놓으세요. 안 돼요. 젊은이, 죽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신철호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왜 저를 말리는 겁니까, 아주머니? 젊은이, 아직 살 날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영옥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사업도, 돈도, 친구들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목숨은 남았잖아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할머니는 신철호를 일으켜 자신이 일하는 한바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인근 건설 현장 인부들의 밥을 지어주고 있었죠. 한바집에 딸린 작은 방으로 신철호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허름한 단칸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배고프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따뜻한 소고기 국과 밥,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차려졌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라서 어쩌려고. 감사합니다. 신철호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신철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진짜 복을 쌓는 거다라고요. 아주머니, 젊은이, 다시 일어서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날 밤 신철호는 할머니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편지 한 통과 은반지를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은반지는 제게 소중한 것입니다. 제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할머니께 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꼭 은혜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신철호. 그 후 신철호 회장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준 용기로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신 회장은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5년 후 작은 회사를 차렸고 10년 후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의 삼보기업의 주인이 되었죠. 이후 영옥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으려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만 들어서 있었고 그 한바집은 철거되고 할머니 행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영옥 할머니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면접실에서 신 회장은 은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 은반지. 아까 그 면접을 본 김유성이라는 지원자가 떨어뜨렸어. 이게 정말 그 반지란 말인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꼭 쥐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박 비서, 이 반지 보이나? 네, 회장님. 이건 내가 30년 전에 은혜를 갚기 위해 준 반지야. 네. 박 비서. 네, 회장님. 당장 김유성이란 사람을 찾아 그의 집 주소를 파악해서 내게 알려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준비해. 나는 직접 가볼 거야. 지금 당장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지금 당장 출발하도록 해. 박 비서는 급히 사무실로 가서 유성의 인적 사항을 찾았습니다. 면접 서류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소를 찾았습니다. 성북구 삼선동입니다. 좋아. 가자. 회장은 은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건물을 나섰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유성의 집이 있는 성북구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은 30년 만에 만날 은인을 생각하며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가야 해. 30분 후 차는 낡은 달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고급 승용차가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가 더는 들어갈 수 없는 지점에서 차를 세우고 신 회장은 직접 유성의 집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오래되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신 회장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똑똑똑.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없나? 회장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여기 김유성 씨 집이 맞습니까? 맞는데요. 유성 씨 찾으세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유성 씨 아까 나가던데요. 오늘 중요한 면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직 안 들어온 모양이죠? 저기 저 방이에요. 신발 없는 거 보니 아직 안 들어왔나 본데요. 회장은 명함을 꺼내 주인 아주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유성 씨 오시면 이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꼭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회장은 다시 한번 유성의 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문. 유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회사로 돌아가자. 김유성 씨가 연락 오면 바로 알려줘. 알겠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은반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비서는 백미러로 회장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머니,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유성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유성의 젖은 옷을 보고 피하듯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오늘 면접은 망쳤어. 저런 모습으로 가다니. 합격은 틀렸을 거야. 유성은 자책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휴대폰이 만져졌습니다. 다행히 방수 케이스 덕분에 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를 더 뒤져봤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지갑이. 유성은 황급히 양쪽 주머니를 다 뒤져봤습니다. 바지 주머니, 재킷 안주머니. 하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 이런. 유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지갑 안에는 돈도 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남은 사진. 보육원 앞에서 찍은 그 사진. 유성은 다시 한번 모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그 사진은 유성에게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죠. 보육원 선생님이 주셨던 그 사진.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할머니한테 받은 반지도 잃어버렸는데. 지갑까지. 우선 할머니부터 찾아가서 반지를 못 돌려드리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리자.
버스에서 내려 30분 정도를 걸어 좁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그 고물상이 보였습니다. 여기다. 할머니를 만났던 고물상 앞이었습니다. 멀리서 할머니가 박스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성은 고물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성을 보자 영옥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유성아. 면접은 잘 봤어?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유성은 차마 떨어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잘 봤어요. 아이고 잘 됐다. 꺼봐 내가 뭘 했어? 복 받을 거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손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유성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찡했어요. 이왕 거짓말을 시작한 김에 끝까지 가기로 했죠. 합격할 것 같아요. 할머니 도와드린 얘기했더니 면접관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던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은반지를 어디다 떨어뜨렸나 봐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물건도 다 제 갈 길이 있는 거야. 유성이 총각한테 행운을 주고 떠났나 보다. 액땜했다고 생각해.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유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유성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그것보다 말이야.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총각 거 아니야?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유성의 지갑. 아, 제 지갑. 유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내가 떨어뜨리고 간 거야. 쫓아갔는데 이미 멀리 가버려서.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유성은 지갑을 받아들고 얼른 열어봤습니다. 돈도 그대로고 학생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린 시절 사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유성은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서 어린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유성이 총각, 그 사진, 자네 어렸을 적 사진인가? 네, 할머니. 이게 저에겐 매우 중요한 사진이에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성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사연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몰라요.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길러졌어요. 아이고. 이 사진은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제가 입소했을 때 찍어주신 거예요.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의 흔적이에요. 그랬구나. 할머니는 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외로웠겠어, 유성 총각.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는 익숙해요. 유성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할머니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도 자식을 잃고 혼자 살아. 아들 앞세우고 어찌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살긴 사라지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느끼는 동질감이 있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 좋은 날도 오더라고. 유성 총각도 지금처럼 착하게 살면 다 복으로 돌아올 거야. 하늘은 절대 착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 할머니의 위로에 유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성은 새빵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았습니다. 유성 씨, 어제 손님이 다녀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누가요? 여기 봐요. 삼복기업 회장님이에요. 신철호 회장님. 유성은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면접을 봤던 바로 그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유성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성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유성 씨,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철호. 중요한 이야기. 뭘까? 유성은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유성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박비서였습니다. 아, 김유성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비서는 황급히 회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회장님, 김유성 씨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뭐? 빨리 연결해. 회장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유성 씨? 네, 회장님. 어제 저희 집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네를 꼭 만나고 싶었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면접 때문인가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일세. 오늘 시간 괜찮은가?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회사로 와주게. 회장실로 바로 올라오면 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유성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유성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엉망인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준비를 마친 유성은 삼보기업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유성은 삼보기업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유성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박비서가 유성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유성은 박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인 3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박비서는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박비서가 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똑똑똑. 회장님 김유성 씨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신철호 회장이 책상 앞에 서서 유성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유성군.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유성은 인사했습니다. 앉게. 편하게 앉아.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유성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한잔하게. 박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유성은 차를 받아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 은반지 자네가 떨어뜨리고 간 게 맞나? 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꼭 돌려드려야 했는데 어디에 떨어뜨렸는지 몰라서 걱정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서 받았나? 사실대로 말해주게. 유성은 면접 날의 이야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도와준 폐지 할머니 이야기까지 차례로 말했죠. 리어카에 사고까지 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도와드렸죠. 면접 늦을까봐 걱정하시면서 이걸 주시더라고요. 회장이 숨을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그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성함은 모르겠고 70세는 넘어 보였어요. 그 말에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서류들이 떨어졌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와준 아주머님, 그 아주머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유성은 영문을 모른 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신 회장은 책상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나? 네. 고물상에서 일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도 뵈었어요. 지금 당장 안내해 줄 수 있겠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성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비서 차를 당장 대기시켜 오늘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5분 후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정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죠. 유성과 회장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성북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은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만이야. 가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회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유성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어렸어요. 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돌아가신지도 전혀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지금은 독립해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 아픈 기억을 건드렸군.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나도 아주 오래전에 아내를 잃고 아들놈도 행방불명이 되었지. 유성이 놀란 눈으로 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삼보그룹에 그런 아픈 사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았지. 뺑소니 사고였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은 신분과 재산을 떠나 똑같은 상처였어요. 30분 후 차는 좁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고급 승용차가 들어서자 동네 주민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기입니다, 회장님. 유성이 빨간 대문집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집. 하지만 회장에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시는구나. 회장은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성이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할머니, 저 유성이에요. 유성이?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렸습니다. 유성아, 웬일이니? 할머니는 유성 옆에 서 있는 신철호 회장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회장과 할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자네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한강에서 그 젊은이 맞지? 네, 할머니. 저 신철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그 총각이 자넨가? 아이고, 다행이네, 살아있었구먼.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누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말을 삼키는 그의 목소리는 깊이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신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뭘 이런 데서 무릎을 꿇고 그래.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나. 서로의 손을 붙잡은 두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무게들이 스르륵 풀려가는 듯 숨을 고르기만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유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뒤 영옥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고물상하니 그래도 좀 덜 춥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고물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제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좁지만 정리된 공간이 나왔어요. 낡은 난로가 조용히 타고 있었고 따뜻한 공기가 은근히 감돌았습니다. 고물 더미 사이엔 작은 플라스틱 틱틱 의자가 2개 놓여 있었죠. 누님 1995년 1월 31일 그날 기억하시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영옥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 근처에 놓인 작은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고 세월 먹은 상자 안에서 누게 바른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언젠간 들여다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네. 동섭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서툰 글씨로 적어 내려갔던 약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유성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손수건이 이런 사연을 품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할머니는 난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네가 계속 생각났어. 사람만 있으면 됐다고 늘 마음속으로 빌었지.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신 회장이 감정이 추슬러진 듯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이제라도 모시고 싶습니다. 부족했던 지난 시간을 다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됐어. 난 일 안 하고는 못 살아. 내 힘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해. 신 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단단했습니다. 그 대신 할머니는 유성을 가리켰어요. 정 도와주고 싶으면 유성이 총각이나 도와줘. 이 사람 심성이 참 곱고 착해. 면접날 아침에도 어찌나 성심껏 돕든지. 유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께 합격이라 말했던 거짓말이 들킬까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신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면접위원들도 유심히 봤다고 하더군요. 그는 유성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실 인사팀에서 면접 이후에도 자네 이야기가 나왔다네. 오늘 누님 얘기까지 들으니 확신이 드는군. 우리 회사에서 독거노인 돌봄 프로젝트 그리고 시니어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유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 한 번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따스함 뒤에 오래 묻혀있던 또 하나의 진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월요일 아침 7시 유성은 새 정장을 다듬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삼보그룹 사원증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첫 출근이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회장 추천으로 입사했다는 소문 때문인지 사람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지만 유성은 오히려 눈을 곱게 뜨고 걸었습니다. 편견은 실력으로 이겨낼 생각이었죠. 15층 복지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은 반갑게 유성을 맞이했습니다. 김유성 씨 환영합니다. 회장님께서 인사팀과도 상의하셨더군요. 유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업무는 독거노인 돌봄 사업 검토였는데 기존 기획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영옥 할머니가 떠올랐고 유성은 현장 중심으로 조용히 기획을 다시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시니어 모델로 영옥 할머니를 추천하였습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 신 회장의 차가 유성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함께 영옥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한 날이었죠. 차는 골목길 끝에 있는 할머니의 단칸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연탄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유성이 방문을 두드리자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또 왔어? 바쁜 사람들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투덜거리는 말과는 달리 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의 냄새가 났어요. 좁은 단칸 방에 네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신 회장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이 맛 여전하네요. 누님 국물은 정말 일품입니다. 그냥 물에 된장 푼 거요. 별것도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칭찬에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가 유성을 보며 물었어요. 유성 총각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지는 않고.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사가 끝난 뒤 방안을 둘러본 신 회장의 시선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멈췄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까지 보였어요. 누님, 이런 냉골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괜찮아.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뭘.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제발 제 말을 들으세요.
따뜻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유성도 거들었습니다. 누님, 무엇보다 곰팡이의 건강이 너무 염려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마침 제 집 근처에 작은 집이 하나 비었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마당도 있고요. 가까우니 저희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동섭이 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누님이 제게 해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누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가족처럼요. 가족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은 그리운 단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폐지 줍는 건 계속할 거야. 그리고 집세는 내가 낼 거고. 신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폐지는 건강하신 동안 계속 주우셔도 됩니다. 대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집세는 나중에 의논하죠. 유성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죠, 할머니? 저도 자주 올게요. 얼마 후 신철호 회장은 영욱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회장의 저택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죠.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정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님, 어서 오세요. 제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회장이 직접 현관까지 나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집에 내가 와도 되는 건가?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도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식으로 정성껏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님, 제가 기억하는 그 소고기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국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맛이 나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누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회장에게 유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성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 유성이요?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할머니. 유성이는 회사에서 이젠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직원이죠.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신 회장은 유성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며 유성에 대한 시원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유성이가 제안한 효도폰 서비스라고 있어요. 효도폰? 네, 독거노인분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자녀분들과 영상통화도 하실 수 있게 돕는 서비스예요. 지난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50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신청하셨어요. 아이고, 그 친구 정말 머리도 좋네.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유성이가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도 만들었어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과 일손이 필요한 기업을 연결해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데? 그리고 세대 공감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은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활력을 얻으시는 거죠. 그 친구 정말 머리도 좋고 마음도 착해요. 할머니께서 잘 보셨습니다.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본 눈이 맞았구나. 할머니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신입사원을 바로 팀장으로 앉히는 게 무리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유성이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니까. 그러던 중 영옥 할머니는 신 회장의 서재에 있는 사진 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재는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반대편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유성의 지갑 속 사진에 있던 그 얼굴이었던 것이죠. 신 회장 자네, 왜 유성 총각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오래전에 행방불명된 제 아들놈 사진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고 떨렸습니다. 아들이라고? 할머니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가진 유일한 아들의 사진입니다. 행방불명되기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세상에. 할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신 회장, 이 사진 말이야. 할머니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사진이 지난번에 유성이 총각 지갑에서 본 그 아이 사진이랑 똑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성이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말이야. 내가 주워서 돌려줬잖아. 그때 지갑 속에 낡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진이랑 똑같아. 그럴 리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분명해. 나이 들어서 눈은 침침해도 사진은 똑똑히 봤어. 이 아이랑 똑같았다니까.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성이가 제 아들일 리가. 유성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어. 그래, 그렇게 들었어. 그래서 부모를 찾지 못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회장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확인해봐야 해. 당장. 박비서 지금 당장 와주게. 10분도 안 되어 박비서 도착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신철호 회장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유성 사원은 모르게 하고 유성이 컵, 칫솔 같은 거 좀 가져와야겠어. 유성 사원의 DNA를 채취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최고 보안 등급으로. 비서실장이 놀란 눈을 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홀로 남은 신철호 회장은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린 유성의 얼굴을 손끝으로 얼루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성아, 정말 내가 맞니? 네가 내 아들이냐?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신 회장은 자리에 단단히 북박인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며칠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삼보그룹 회장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박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네자 신 회장은 낙체듯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가 있게. 비서실장이 문을 닫고 나가자 회장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 신철호 씨와 김유성 씨는 친자관계가 확실합니다. 신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유성이가 내 핏줄이었어. 내 자식이었어. 기쁨보다는 사무치는 회한과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친아들인 줄도 모르고 남처럼 대했던 시간들이 뼈 아프게 다가왔어요. 면접장에서 차갑게 대했던 일들, 추한 꼴로 왔다고 핀잔을 줬던 면접관들. 그리고 유성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고 회장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유성 사원을 지금 당장 모셔와. 30분 후 유성이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의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지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들었죠. 회장은 유성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유성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유성아, 갑작스러운 호칭 변화에 유성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 회장은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네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나? 유성은 신 회장이 갑자기 오라고 호출을 해서 무슨 심각한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요. 신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신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 부모님을 많이 원망하나? 유성은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했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어요. 원망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그리움이 더 큽니다. 신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유성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전혀 기억에도 없는 부모님이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살아계신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신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자네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유성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신 회장이 말했어요. 수십 년도 더 되었지. 내 아내와 5살 난 아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어. 유성은 의아한 눈빛으로 신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신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고로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 그런데 5살 난 우리 선우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지.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뒤로 난 미친놈처럼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끝끝내 찾지 못했어. 그리고는 신 회장은 책상 위에 있던 자신의 아들 선우의 사진을 유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유성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진 속의 그 아이는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거죠, 회장님? 유성은 아직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사진은 내 아들 선우 사진이야. 그리고 유성아, 네가 바로 내 아들 선우란다. 내가 네 애비야 이놈아. 유성이 고개를 들어 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순간 유성의 눈가가 살짝 떨리며 숨조차 잊은 듯 굳어졌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지야. 못난 애비가 이제야 알아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충격적인 사실에 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신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성을 와락 끌어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었죠. 내 친아들을 내가 몰라봤어. 신 회장의 통곡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평생 재벌 총수로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유성도 아버지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후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놓아졌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눈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렸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같이 살자. 유성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유성의 모습에 신철호 회장은 아들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수십 년간 꿈에서도 찾아 헤맨 내 아들, 신선우란다. 신선우. 유성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내 출생 증명서야. 회장은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신선우, 2000년 3월 12일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 3월 12일이었군요. 저는 그동안 보육원에 들어간 날을 생일로 삼았어요. 9월 23일을. 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생일을 축하하자꾸나. 우리 함께. 회장은 또 다른 앨범을 꺼내 유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저예요? 유성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행복했을 그 시절의 모습들. 여기 이 사진은 내 돌잔치 때야.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지. 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유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 이름은 최은혜였어.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지. 너를 위해 죽으라면 죽누신용도 했던 사람이었지. 엄마, 내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 주셨고 내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하셨어. 그날도 너와 외출하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유성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니? 한참을 울던 유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많이 외로우셨죠?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잃었으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어. 회사 일에 매달린 건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였지. 아버지, 하지만 널 찾지 못할까봐. 혹시 내가 나를 찾을까봐 이 집을 지켰어. 그간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단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네가 집을 찾아올까봐. 그 희망 하나로 버텼어. 유성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그때 영욱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 좀 마시렴. 울기만 하면 몸이 상해. 감사합니다, 할머니. 유성이 차를 받아들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다 하늘의 뜻이지. 할머니는 유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 거야. 내가 비 오는 날 이 할멈을 도와준 그 착한 마음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란다. 신철호 회장이 할머니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제가 또 은혜를 입었네요. 난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받았어. 할머니는 유성과 회장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아주 벅차올라. 유성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세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원에서 도착한 호적 정정허가서였습니다. 이제 김유성이 아니라 신유성이 되었음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신유성이 된 거죠? 유성이 서류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넌 법적으로도 내 아들이야. 신철호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유성은 회사의 시니어 사업팀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영욱 할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할머니, 이번 프로젝트도 할머니 조언 덕분이에요.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잘한 거지. 영욱 할머니는 사내 시니어 사업 모델이자 명예자문으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철호 회장은 이사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시니어 사업으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죠. 회장님, 이번 분기 시니어 사업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박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빛 속에서 영욱 할머니를 도와주었던 유성이의 착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하여 친아버지를 찾게 도와준 건 아닐까요? 모든 게 유성이 내 선한 마음 덕분이야. 신철호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할머니를 도운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심지 있게 아주 잘 컸어. 우리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이었죠.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구나. 맑은 봄날 오후 세 사람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이었어요. 유성이 어머니의 유골이 안치된 곳이었죠. 비로소 수십 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신 회장이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당신 아들 유성이 왔어. 영옥 누님도 오셨어. 이제 하늘에서 맘 편히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됐네. 이제 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유성이 찾은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당신이 위해서 유리 유성이 잘 지켜줘야 해, 여보. 영옥 할머니도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유성 엄마가 먼저 가서 얼마나 아까운지. 하지만 좋은 아들을 남겨놨으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해. 영욱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철호 회장이 두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성아, 누님. 내가 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나는 이 회사를 키우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고 살았지. 가족을 잃었고 삶의 의미도 잃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누님을 다시 만나고 아들을 찾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결정했어. 우리 회사 수익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환원하기로. 아버지. 유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유성이 내가 맡아주길 바란다. 정말. 제가요? 그래. 내가 가장 적임자야. 내 전공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걸 할 수 있어. 영욱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유성은 자신의 방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보았던 그 별들이었죠. 엄마, 저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할머니도 만났어요. 걱정 마세요. 저 이제 행복해요. 유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죠. 비바람 치던 그날 할머니를 도왔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을 얻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성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